그대들은 자식이 처음 세상의 빛을 보았던 그때를 기억하시오. 우렁찬 울음소리, 빨간 팔다리, 작고 소중했던 아이를 기억하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을 것이오. 아이가 커서 말을 하고 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처음부터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소? 삶은 힘들었어도 마음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던 것이 부모 마음인 듯하오. 대개 그런 사랑은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일방통행으로 끝나는 일도 드물지 않다오.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신씨 할머니는 해방 전에 서울에서 태어났소. 일찍이 시집을 가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 30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았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오. 그 당시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씨 할머니는 자신이 입는 것 먹는 것을 아껴가며 자식을 키웠소. 남편도 성실히 일했기에 오손도손 소박하게 살 정도는 됐다오. 그리고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이듬해 신씨 할머니는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냈소. 췌장암이었는데 병을 발견했을 땐 이미 손쓸 수 없이 늦어 제대로 된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다오. 뭐가 그리 급해서 어린아들을 두고 가버리세요. 나는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끼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었다오.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삶이 막막해졌다오. 하지만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며 쓰러져 있을 순 없었어.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눈물도 금방 말라버렸어. 그날 이후로 신씨 할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었어. 파출부 일을 하기도 했고 신발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 일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다오. 그렇게 없는 형편의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의사를 만들었어. 동네에선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놀라워했고 아들은 신씨 할머니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어. 수십 년의 고생을 보상받는 건지 그 사이에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으로 샀던 작고 허름한 빌라가 재개발이 되었어.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다 우연히 넘겨받은 생선가게가 대단히 잘 되는 바람에 살림이 피게 되었다오. 애딸린 가난한 과부였던 신씨 할머니는 이제 누가 보아도 부러울 만한 삶이 되었어.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됐고 나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네요. 이제 걱정 말아요. 아들은 어여쁜 처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신씨 할머니는 굽은 허리로 낮은 시장에서 일을 했고 저녁엔 아들네에서 손자를 돌보았다오. 엄마, 그러지 말고 집 정리하고 들어와서 사세요.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내가 불안해서 그래요. 허리도 안 좋은 양반이 혼자 지내다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어차피 애 봐주러 매일 오는데 그냥 같이 살면 좋지. 신씨 할머니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리 편하게 대한다 해도 자신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걱정이 되었어. 그러면 엄마 사는 집 팔아서 병원도 차릴 수 있잖아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은 개원을 하고 싶어 했어. 금전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곤 들었는데 아들 말을 들어보니 신씨 집을 팔아 그 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았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큰 보탬이 될 듯 했다오. 그리고 손자도 봐주고 하면 아들 부부의 짐이 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에 아들 뜻대로 하기로 했어. 그렇게 신씨 할머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아들은 개원을 했다오. 아들 손자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이었어. 옛날과는 다르게 풍족해진 삶에 모든 불행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 아들의 병원 재정이 나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했어.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냐? 지금 당장 막아야 하는 돈이 3억이에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병원에 야금야금 돈을 메꾸다 보니 아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 되었어. 신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있었어. 하지만 그 돈을 모두 내주게 되면 신 씨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는 셈이었어. 말년에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후 대비를 해둔 것이었어. 이제 벌이도 없을 텐데 그걸 다 줘버리면 죽을 때까지 아들에게 의탁해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었지만 신씨 할머니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 병원이 잘 돼야 우리 다 같이 나앉지 않는 거잖아요. 아파트 대출은 안 나온다니? 이미 다 끌어다 썼죠. 엄마, 돈 아까워서 그래요. 아들이 하던 말을 멈추고 쳐다보았어. 아깝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해. 마지막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게 의사 됐는데 이렇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내일 일찍 은행 가서 입금해 주마. 그러곤 걱정에 잠 못 이룬 그날 새벽. 우연히 아들 내외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 아들은 흐느끼고 있었어. 당신도 알잖아. 나 어떻게 컸는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만 바빠서 혼자 집에서 매일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공부했어. 알죠. 나 때문에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엄마 때문에 숨막히게 살았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이 약물고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근데 낮에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망설이시는 거야.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닌데. 신씨 할머니는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 아들이 고등학생 때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소리치던 때가 생각났어. 돈 버느라 바빠. 아들을 늘 혼자 둔 것이 신씨 할머니에게도 평생의 한이었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사무쳤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어. 아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정성이 아들에게 닿지는 못했던 듯 싶었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듯 하오. 해가 떠오를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이른 아침 아들을 불렀어. 이번에 가게를 팔 참이다. 허리 때문에 더는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그 돈은 너 주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마침 신씨도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최근에 가게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 저금해 두려던 돈을 아들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어. 그 돈 뒀다 뭐하니?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네 돈인데. 엄마, 고마워요. 요즘 병원에 손님도 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아파트도 들어선대요. 엄마는 집에서 애 보면서 편하게 쉬어요. 알았다. 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신씨 할머니를 얼싸안았어.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본 신씨 할머니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아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게 되어 뿌듯했다오. 다행히 병원은 재정을 회복했고 신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용돈 받으며 살게 되었어. 물론 그 돈은 손자 용돈과 간식값으로 다 나갔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돈 쓰는 법을 모르는 신씨 할머니는 그저 행복했어. 며느리에게 민폐 끼치지 않을까 조용조용히 살았어. 바쁜 아들 내외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갓 지은 밥을 먹였어. 손자가 크자 신씨는 넓은 집에 혼자 있게 된 나날이 늘었는데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라 취미 하나 없는 신씨는 집안일만 하며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오. 그렇게 신씨 할머니의 등은 더 굽고 세월은 흘러 손자가 대학을 갔어. 아들의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도 행복이었어. 하지만 그런 신씨 할머니를 비웃듯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오.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긴 밥 차리지. 애비도 얼른 나와서 밥 먹으라 그래라. 며느리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 의아해져서 말했어. 왜 그래? 배 안 고파?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분주하게 반찬을 놓고 상을 차려내는 것을 며느리가 막았어. 어머니, 30분 전에 밥 먹었잖아요. 무슨 그런 장난을 치니? 언제 밥을 먹었다고? 어머니, 아들도 방에서 나와 신씨 할머니를 쳐다보았어. 망연자실한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어. 내 정신 좀 봐. 방금 밥 먹었지. 요새 자꾸 깜빡한다니까. 그러곤 다급히 방으로 들어갔어. 방문을 닫은 신씨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어. 깜빡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불편한 허리 말고는 크게 아팠던 적도 없었어. 병원에 들락날락 하느라 자식 힘들게는 안 해서 다행이라고 여겼어.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다고 아들 내외에게 타박을 받았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일은 처음이었다오. 아무리 생각해내려 해도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렸어. 내가 아무래도 노망이 났나 보다. 이후에 아들과는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 신씨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었고 아들도 말을 아꼈어. 하지만 숨긴다고 숨겨지면 병이 아니라오. 오늘 지훈이 늦게 들어온대요. 지훈이 밥은 차리지 마세요. 지훈이? 지훈이가 누구야? 오늘 손님이 온댔나? 네? 어머니 손자 지훈이요. 아, 그래. 내 손자 이름이 지훈이야. 이놈의 건망증이 이름도 까먹었네. 멋쩍은 웃음으로 대화를 얼버무렸어. 전화번호, 이름 같은 걸 까먹는 건 예사였고 가스불을 켜놓은 상태로 외출하기도 했어. 하루는 장 보러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 헤맸던 날도 있었어.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신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손자 덕분에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 이런 나날이 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오. 아들은 신경을 쓰느라 날로 예민해졌어. 신씨 할머니가 무언가 깜빡하는 날에는 화를 내기도 했고 외출도 못하게 막았다오. 정신도 온전치 못한데 어딜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예. 신씨 할머니 본인도 한마디 하기도 어딜 나가기에도 불안해서 방 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어.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 위를 걷는 듯했어. 몇 날 며칠 동안 아들 내외 방에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질 않았어. 신씨 할머니도 근심은 깊어갔다오. 증상은 심한 건망증처럼 가끔씩 찾아왔는데 그때를 알 수가 없기에 대부분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불안에 떨게 했어. 자신 때문에 요즘 며느리는 늘 집에서 원치 않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했어. 며느리도 힘들겠지만 신씨 할머니의 마음은 더 불편했어. 그러니 고민이 안 될 수 없었다오. 아마도 밤새 아들 내외가 의논하는 이야기와 신씨 할머니의 고민이 일치한 것이 아니겠어. 아들이 신씨 할머니를 거실로 부른 그날, 방문을 열며 스스로도 결론을 내렸다오. 어머니, 지금 좀 편찮으시니까. 안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네.
요양원이 그렇게 좋다더라. 가면 친구들도 사귀고 이것저것 다 해주니깐 정말 편하대. 아들의 말을 끊고 할 말을 쏟아내었어. 아들은 대답이 없었어. 저기 슈퍼집 김씨도 요양원에 갔다는데 얼굴이 그새 폈단다. 밥도 잘 나오고 아주 살판 났다더라. 네가 그것 좀 알아봐라. 이제 나도 친구도 사귀면서 내 인생 살아보련다. 한참을 말이 없는 아들을 거실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왔어. 평생 고생시킨 아들. 아빠도 없이 혼자 잘 커주어서 의사도 되고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며 삶이 좀 편해지나 했는데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었어. 차라리 암에 걸렸다면 때가 되었구나 했겠지만 치매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병 아니겠어. 아들이 반대했어도 제 발로 가겠다 했을 텐데 아들도 마침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기에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주자 하여 먼저 말을 꺼냈어.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어. 끝내. 그러지 마시라. 그런데 안 보낸다. 라고 말하지 않는 아들에 대한 야속함이 피어났어.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씨 할머니가 어찌 아들의 발목을 잡겠어? 그날로 할머니는 짐을 쌌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일사천리였어. 그날엔 아들 부부와 손자까지 함께 했다오. 할머니, 내가 자주 올게. 심심하면 전화해. 신씨 할머니 손에 큰 손자가 슬퍼하며 말했어. 그래, 내 새끼. 공부 열심히 하고 할미가 전화할게. 엄마, 갈게요. 불편한 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내 걱정은 말어라. 그렇게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어. 요양병원은 사건 사고로 바람잘 날 없었는데 그 속에서도 신씨 할머니만은 외떨어진 섬처럼 혼자 떠 있었다오. 아들이 의사라면서요? 대단하네. 면회는 안 와요? 네. 우리 아들 대단해요. 아들은 병원 때문에 너무 바빠요. 2주에 한 번씩 오던 아들은 점차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발길이 뜸해졌어. 다음 달까지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지훈이도 학교 일이 바쁘다네요. 바쁘다고 찾아오지 않은 것이 벌써 반년이었어. 그전 면회도 반년 만에 찾아온 것이었다오. 면회를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들떠 있었어. 하지만 그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어. 신씨 할머니는 그렇게 4년간 요양병원에서 지냈어. 치매는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낫는 병이 아니라 신씨 할머니의 정신도 맑을 때, 흐릴 때가 오락가락했어. 정신이 돌아올 때면 핸드폰을 붙잡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했다오. 진료 시간에 자꾸 전화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제가 다시 걸게요. 하고 다시 울리지 않는 전화를 바라보다 지치기를 여러 번. 행여나 바쁜 아들이 신경 쓸까 차마 다시 전화를 걸지는 못했어. 멀쩡하던 사람도 병원에 가둬두면 없던 병까지 생기는 법이요. 신씨 할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나날이 많아졌어. 그런 그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다오. 정신이 들지 않는 날에는 간병인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아들이 데리러 온다며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려고 하기도 했어. 그래서 침대에 손발이 묶여있는 날도 많았다오. 할머니, 제발 짐 좀 싸지 마세요. 아들이 데리러 안 온다니까요. 이거 다시 정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오늘 나를 데리러 온대요. 우리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밥 지어 먹여야 해요.
의사면 뭐 해요? 여기에 지 엄마 버리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 욕하지 마라. 하며 간병인 머리를 쥐어뜯고 핥히어 또다시 침대에 묶이기도 했다오. 그러다 신씨 할머니는 간암 사기 진단을 받았소. 낫기 힘든 병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찾아왔는데 연로하여 이겨낼 힘이 없었어. 그런데도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소. 매일 온다던 손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오. 그렇게 아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신씨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갔소. 그러다 정신이 드는 날이면 침대에 엎드려 무언가를 써내려갔소. 머리에 안개가 꼈다 개었다 반복하다 신씨 할머니는 결국 간암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오. 그제서야 찾아온 아들은 침대에 고요하게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어. 슬픈 듯 보이기도 화가 난 듯 보이기도 했고 어쩌면 한편으론 후련했을지도 모르오. 장례는 요양병원 옆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어. 손자는 뒤늦게 오열했고 며느리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오. 찾아오는 이는 죄다 아들의 지인이었고 신씨 할머니와 알고 지낸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 장례 마지막 날 늦은 시간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아들에게 어떤 이가 찾아왔어. 신씨 할머니 소지품에서 나온 건데 전해드리려는 걸 깜빡하고 제가 며칠 가지고 있었네요. 이게 뭡니까? 글쎄요. 무슨 편지 같은데 매일 엎드려서 뭘 적고 계시더라고요. 아내는 안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참을 앉아서 봉투만 쳐다보다 뒤늦게 열어보았어. 얼마나 접었다 폈다 했는지 종이가 꼬깃해져 있었어. 아들은 천천히 종이를 펼쳐보았어. 꼬불꼬불 지렁이 같은 글씨로 꾹꾹 눌러 쓴 글이었어. 글을 읽은 아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다오. 아들에게 내 아들로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내가 네 아버지 곁으로 가는 날까지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줘서 고마웠다. 못난 어미의 아들로 태어난 탓에 힘들었지? 그럼에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커주어서 나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병원에 들어오고 네가 무척 괴로워했던 것을 안다.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아. 네가 내 곁을 지키지 못하는 어느 날에 내가 눈을 감아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라. 행복했던 기억만을 간직한 채로 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어미를 기쁜 마음으로 배웅해 주거라. 나의 아들로 태어나 주어 정말로 고맙다. 남들은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어미로 태어나고 싶다. 또다시 병들고 너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일평생 너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 너는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사랑이었다. 떠나는 발걸음 무겁지 않도록 이곳에서 내내 행복하길 바란다. 고맙다, 아들아. 자신의 인생보다는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던 신씨 할머니. 자식만을 위해 헌신한 그녀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겠지만 신씨 할머니는 또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 생각하였소. 자식에게 퍼부은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미 준 사랑을 다시 거두어드리겠소? 아들은 뒤늦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여도 이미 늦은 것이고 나중에 자신의 자식이 커봐야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요.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쉽게들 말한다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겠소? 내 자식을 위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겠소?
하지만 자신의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신씨 할머니가 딱하다는 것은 알겠구려.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지 않소. 가끔은 스스로를 위해 살아보시구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만큼 자신의 행복을 위하는 일도 해보시구려. 나는 나이 들어도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부디 그대들도 그러하길 바라오. 그대들은 나이 들미 반가우시오. 어떤 이는 젊은 시절에 고되게 살아온 기억 때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오. 젊을 적엔 가질 수 없었던 여유가 있기에 지금이 더 좋다고 말이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말할 것이오. 나는 어렸을 적엔 하루빨리 나이 들기를 바랐고 나이가 들어서는 무엇을 내주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찬란한 젊음을 갈망하게 되었어.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곱고 아름답게 늙고 싶소. 얼굴과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자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다오. 존경받지는 못할지언정 손가락질 받는 추한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소. 나이가 들면 지혜와 자애가 더불어 오는 줄 알고 살았는데 오래된 음식이 부패하는 것과 같이 사람도 나이 들면 추하게 썩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소. 세월이 흘러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젊은 날의 실수들과 그것들을 통해 얻은 배움을 나이가 들어 망각하게 되기도 한다오. 그들을 보며 혀만 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 삼아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행동을 했는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어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장씨는 5살, 7살 어린 아이들이 있는 내 식구의 가장이었소. 아내의 건강이 좋지 못한 탓에 서울에서 벗어나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소.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렸소. 시골이지만 읍내에 위치해 있어서 장사는 잘 되었는데 장씨에겐 다른 고민이 있었소. 건물 주인인 70대 노인 남씨 때문에 가게를 옮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오. 남씨는 그 건물의 꼭대기층에서 홀로 살고 있었어. 건물은 아들 명의인데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남씨가 건물 관리를 하고 월세를 받으며 생활한다 들었어. 사실 계약을 할 당시부터 남씨 때문에 망설였었다오. 가게 앞 주차장과 상가 안에 쌓여있던 폐기물을 세입자가 알아서 치워야 한다는 황당한 말에 다른 곳을 알아볼까 하였는데 마을에서 카페를 하기에 좋은 위치이기도 했고 아내도 마음에 들어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했어. 그리고 장씨가 200만 원을 들여서 직접 폐기물들을 치워야 했다오. 장씨는 카페에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장사 준비를 하였는데 늘 남씨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서 장씨를 따라 가게에 들어오는 남씨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했어. 어이, 달달한 다방커피 한 잔 타줘봐. 아직 기계가 켜지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타면 되는 걸 뭘 또 기다려? 그럼 믹스커피라도 타드려요? 지금 노인네라고 무시해? 내 입은 뭐 싸구려라는 소리야? 돈도 내지 않고 당연한 듯 매일 커피를 타달라는 노인 남씨.
이런 신랑이 같은 대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어. 이렇게 안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지나가던 사람도 궁금해서 들어오는 법이야. 아직 젊으니까 그런 건 잘 모르지. 어른이 하는 말은 잘 새겨들어.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처음엔 고마웠던 장 씨의 조언이 시도 때도 가리지 않자 나중에는 괴로운 마음이 들었어. 남 씨가 사장이고 자신이 직원이 된 듯했어. 카페 근처엔 오일장이 섰는데 사람이 많이 몰리는 날이라 카페도 장날은 장사가 아주 잘 되었어. 손님이 아무리 가득 찬 날에도 장 씨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했다오. 아이고, 날이 왜 이렇게 더워? 어이, 장 사장. 시원하게 얼음 들어간 음료수 한 잔 줘봐. 어르신,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일회용 컵에다가 타서 드려도 될까요? 지금 내가 돈 안 낸다고 쫓아내는 거지. 내가 공짜로 마시는 건 줄 알아? 아침에 장 사장 대신 요압도 쓸어주고 주변 관리도 서비스로 해주는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누굴 공짜로 빌어먹는 노인네 취급하는 거야. 점점 큰 소리를 내자 주변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어. 장 씨는 말을 더 보태봐야 장사에 지장만 있을 듯해서 얼른 원하는 음료를 타서 내줬어. 내가 있으래도 안 있어.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은 늙은이 공경이라곤 몰라요. 나 때는 안 그랬어. 빈정이 상했는지 가게 문을 뻥 차고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 죄송합니다. 손님들에게 사과하는 장 씨의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해졌어. 그동안 남 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공짜로 얻어먹은 커피만 대충 세어도 300잔이 넘어갈 것 같았어. 돈을 받으라는 아내의 말에도 건물 주인이기도 했고 어르신 위하는 마음에 군말 없이 좋았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을 위한 말인 듯 했어. 비교적 한가한 날에는 남 씨의 지인들까지 합세를 했다오. 장씨, 여기 커피 3잔. 가끔 남 씨와 카페에 들르는 동네 주민들인데 그들도 돈을 안 내긴 마찬가지였어. 이거 장 사장 먹어. 서울에서 변호사 하는 우리 아들이 준 건데 아주 좋은 거야. 장 사장이니까 특별히 주는 거야. 남 씨가 웬 홍삼액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주며 말했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장 씨는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 그 짠돌이 남 씨에게 이런 걸 받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 여기 커피 3잔 나왔습니다. 아이, 갖다 줘야지. 다리 아픈 노인네들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그래. 요즘 세상이 이상해졌어. 주문을 했으면 직접 갖다 줘야지. 이것도 네가 해라. 저것도 네가 해라. 장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갖다 주었어. 물론 아무도 계산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 그래도 처음으로 남 씨에게 선물을 받았기에 그 보답이라고 생각하자 속을 달래었어. 장 사장, 서울에서 왔다고 했지? 네, 서울에서는 무슨 일 했나? 그냥 회사 다녔습니다. 그래? 잘 때려쳤네. 월급 받아서는 부자 못 돼. 장 사장 애들도 잘 가르쳐. 내가 자식 같아서 하는 소리야. 아, 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러자 남 씨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어. 장 사장은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말이야. 월급쟁이랑은 같이 밥도 안 먹는 사람이야. 하하. 네. 그러세요? 불과 며칠 전에도 남 씨와 동네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부동산 직원인 젊은 여자 둘과 같이 와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어. 그러면서 남 씨는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장연설을 시작하였어. 그러는 남 씨도 건물은 아들 것이었고 본인은 특별히 큰 부자는 아니었다오. 다만 월세를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어. 시간이 많은지라 동네에 이곳저곳 참견하고 다니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었어. 월급쟁이가 아니니 대화에 껴주겠다는 남씨의 말투엔 은은하게 사람을 깔보는 느낌이 있었어. 장씨는 늘 남씨와 대화하면 불편하고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겉으론 알았다 대답하며 속으론 딴 생각을 하곤 했어. 노인들이 앉아서 서로의 자식이 잘났다. 누군 어떻하더라 하는 소리가 카운터까지 크게 들렸어. 장씨는 지금은 저런 장면을 보며 혀를 차지만 자신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까 걱정이 들었어. 노인들은 그렇게 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동시에 장씨의 아내가 들어왔어. 일이 한가할 때는 출근을 안 했는데 오늘은 바람을 쐬러 나온 듯 했어. 어이, 이런 커피 타는 일은 여자가 해야지.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일도 하고 그래야 병도 안 나는 법이야. 그러면서 쌩 나가버리는데 장씨의 아내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장씨도 이번만큼은 울컥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오. 아내가 아파서 내려온 사정을 뻔히 알면서 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듣기 거북했어. 쫓아나가려 하자 아내가 급히 말렸어. 됐어요. 저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무시해요. 점점 도를 지나치잖아. 괜찮아요. 그러려니 하자고요. 근데 이건 뭐예요? 남씨가 주고 간 홍삼을 보며 아내가 물었어. 그제야 상자를 본 장씨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 그래, 오늘은 이것도 줬으니까 참아야지. 아까 주인 할아버지가 주시더라고. 웬일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아들이 엄청 좋은 걸로 줬대. 당신 먹으면 되겠다. 하나씩 먹어요. 그러곤 아내가 홍삼을 까서 쭉 들이켰어. 좋은 거라니까 왠지 힘이 나는 것 같네? 아내가 깔깔 웃다 말고 빈 봉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어. 왜 그래? 장씨가 의아한 목소리로 묻자 장씨의 아내가 경악했어. 여보, 먹지 말아요. 들이키려던 홍삼을 뺏어가며 아내가 말했어. 이거 유통기한이 5년이 넘었어요. 뭐야? 어서 뱉어. 이미 삼켰는데 어떻게 뱉어요? 장씨의 아내는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 화장실로 뛰어갔어. 1-2달 지난 것도 혹시나 해서 잘 먹지 않는데 5년이면 효능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없던 병도 생길 정도 아니겠어. 몇 달 지난 것도 아니고 5년이 넘게 집에 있었다면 남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어쩐지 평소답지 않게 친절을 베푼다 했어. 장씨는 황급히 남씨를 쫓아갔어. 멀리 지인들과 걸어가는 남씨를 붙잡고 홍삼을 돌려주었어. 이거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네요.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먹어도 돼. 그럼 알고 주신 겁니까? 몸에 좋다고 주셔놓고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장씨가 따지고 들자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준다며 도리어 열을 내는 것 아니겠어? 챙겨줘도 지랄이야. 안 먹을 거면 일이네. 동네 창피하게 길거리에서 일해. 그러더니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가버렸어. 설마 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알고도 준 그놈의 심보가 놀라웠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어느 날 남씨의 손자들이 방문한 날이었어. 그날은 유독 한가한 날이라 장씨의 아이들도 카페에 와 있었어. 건물 앞 주차장이 넓은 편이었는데 남씨가 손주 온다고 주차장 한켠에 튜브로 된 수영장을 설치해놨어. 물놀이 하려나 보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설치된 수영장을 보자 장씨의 아이들이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어. 나중에 물 받아줄 테니까 그때 놀자. 아이들을 달래고 있는데 남씨가 가게 쪽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 장씨의 아이들도 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같이 놀으라는 말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인가 생각했어. 그런데 가게 문은 열지 않고 문 밖에 있는 호스에 물을 틀더니 질질 끌고 수영장까지 가는 것이요. 줄이 짧은지 수영장을 가기
가게 쪽으로 옮기는데 너무 가까워져서 손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거리까지 오게 되었어. 그리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밖에 있는 호스는 장 씨가 수도세를 내고 있는데 그걸 양해도 없이 가져다 쓰는 것도 문제였어. 수영장 크기가 작지 않아 보이는데 그걸 다 채우려면 적으나 많으나 돈이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소. 남 씨가 물 좀 쓰겠다고 물어보았다면 거절하지 않았을 텐데 말도 없이 가져가니 어이가 없었다오. 예의를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데 입만 열면 예의나 공경 타령이니 참 아이러니했소. 한마디 해야 할까? 애들이 쓰는데 쪼잔하게 물 쓰는 걸로 뭐라고 하진 맙시다. 또다시 한숨만 쉴 뿐이었어. 1시간가량 물을 받고선 남 씨의 손자들이 물놀이를 하기 시작했어. 당신은 애들 데리고 들어가 봐. 장 씨의 아이들이 부럽게 쳐다보는 것이 신경 쓰여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하였소.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소. 그러고는 5분 정도 후에 가게 밖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소? 그 소리엔 장 씨의 아내 목소리가 섞여 있어 놀라서 뛰어나가 보았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물도 말도 없이 쓰셨잖아요. 뭐? 물값이 아까워? 옛다. 남 씨가 주머니에서 꺼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장 씨 아내의 얼굴에 집어던졌소. 장 씨가 뛰어가 아내를 감싸며 말했소. 왜 그래? 당신이 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면서 왜 싸우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저 할아버지가 우리 애들 꿀밤을 때리잖아요. 뭐? 장 씨가 깜짝 놀라 남 씨를 쳐다보았소. 남 씨는 뜨끔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오. 어른이 꿀밤 한 대도 못 때려. 누가 들으면 내가 애들을 팬 줄 알겠네. 장 씨의 아내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어찌된 일인지 설명했어. 장 씨의 아이들이 수영장 옆을 지나가며 물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던 모양이요. 그걸 본 남 씨가 너네 엄마한테도 수영장 사달라고 하라며 쫓아내다가 아이들이 물속에서 손을 빼지 않자 꿀밤을 한 대씩 때린 것이요. 마침 뒤를 돌아본 장 씨의 아내가 그 장면을 딱 목격하게 되었어. 기가 막혀 따지는 아내에게 남 씨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수영장도 하나 사주라고 하자 장 씨의 아내도 수도세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 그렇게 돈 많은 양반이 남의 물을 훔쳐다 쓰고 애들 머리까지 때립니까? 때리긴 누가 때려? 세상 참 각박해졌구만.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교육시키다가 꿀밤 몇 대 때릴 수도 있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애들 교육을 왜 당신이 시키냐고요? 뭐? 당신? 건방지게 어린 놈이 예의를 밥 말아먹었나? 나이를 먹어도 곱게 좀 드십시오. 그렇게 늙을까 무섭네요. 장 씨는 가게 뒷정리도 하지 못하고 불만 끄고 식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어찌나 분이 안 풀리던지 장 씨 아이들이 눈치를 볼 정도였어. 그냥 우리 가게 정리하고 다른 데로 갑시다. 이래서는 제 명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급하게 나가서는 권리금도 못 받을 텐데. 기계나 테이블은 다 가져가면 되죠. 인테리어 얼마나 했다고요. 어차피 이제 곧 1년 계약 기간은 끝나잖아요. 일단 내가 내일 가서 따질 것 따지고 제대로 얘기해 볼게.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장 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어. 카페 문 앞을 누가 1톤 트럭으로 막아놓은 것 아니겠어? 출입문에 바짝 붙여놓아서 실수로 주차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 범인은 뻔했어. 문이 바깥으로만 열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트럭에 올라타서 문을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었어. 장 씨는 건물 4층으로 쫓아 올라갔어. 초인종을 마구 누르자 남 씨가 걸쇠를 잠근 채로 문을 빼꼼 열었어.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짓입니까? 뭐가?
가게 문을 저렇게 막아 놓으시면 어떡해요? 내 건물에 내가 주차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저러면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난 모르니까 알아서 해.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뭐가 무서워?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야. 그러고는 문을 쾅 닫는데 그 바람에 장 씨의 손가락도 문틈에 껴서 시퍼런 멍이 들고 말았어. 손가락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노인의 추악함에 할 말을 잃었어. 멍든 손가락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다가 뒤돌아섰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장 씨는 이곳을 떠나야 해결이 될 것임을 깨달았어. 몇 일 뒤에 차를 쓸 일이 생겼는지 입구를 막아놨던 차는 뺐지만 장 씨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 남 씨에게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가게를 빼겠다고 통보를 해둔 상태였어. 다음 세입자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보증금을 빼주게 생긴 남 씨가 노발대발하였는데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어. 그러고는 서울에 있는 남 씨의 아들에게도 연락을 했어. 실제 건물 주인이 남 씨의 아들이었기에 보증금 이야기도 단단히 일러두었어. 그리고는 장 씨는 차 타고 10분 정도 떨어진 옆 동네로 가게를 옮겼다오. 멀지는 않지만 남 씨가 워낙 동네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것이요. 아직도 장 씨는 카페에 어르신이 들어오면 경계가 되었는데 남 씨와 같은 노인이 흔한 것은 아니었다오.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았는데 대뜸 들어와서 물만 마시고 간다거나 음료를 사지 않고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이용하고 간다거나 없는 메뉴를 내놓으라고 우기는 일은 심심치 않게 있었다오. 하지만 남 씨에 비하면 그 정도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일 정도였어. 그저 옛날 사람들이니까 이해하자 하는 마음에 조용히 넘어가곤 했어. 그래도 옆마을이라 종종 단골 손님들이 새로 옮긴 가게로 찾아오곤 했어. 1,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남 씨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었어. 아들 명의였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 아들 가족은 이민을 갔다나 어쨌다나 홀로 남은 남 씨는 근처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다고도 한 것 같았어. 그 소식을 듣고도 장 씨는 기쁘지 않았어. 자식 자랑, 돈 자랑이 전부였던 노인이 이제 낙도 없이 쓸쓸히 살 것에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오. 남 씨를 보면 꼭 놀부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 말년까지 비슷해졌다 싶었어. 주변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노인들을 보게 되어 그럴 때면 그런 이들의 과거를 상상하게 된다오. 저 사람은 젊었을 때도 저랬을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괴팍해졌을까? 나이가 들면 같은 행동을 해도 더 큰 비난을 받게 된다오.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저렇구나. 그리곤 노인이라 추하고 노인이라 말귀가 안 통한다고 손가락질하곤 하오. 그것이 진실은 아니겠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나도 모르게 추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어. 무심코 하는 행동들로 인해 그런 욕을 먹으며 살 필요는 없지 않겠어? 나이 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오. 첫째,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참견하고 조언하는 것이요.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된다면 안 하는 쪽이 무조건 옳은 법이요. 특히 여기저기 참견하기 좋아한다면 말을 가려가며 할 줄 알아야 하고 침묵은 더 좋소. 조언도 상대가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면 나서서 하지 마시오. 나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듣는 이에겐 오지랖으로 느껴질 수 있고 내 말이 꼭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야 하오. 노인이 욕먹는다면 그 이유의 파랄은 말 때문이요. 이것만 조심해도 패가망신은 면할 것이요. 둘째,
자기 돈만 아까워하고 남에겐 얻어먹으면서 좀스럽고 인색하게 구는 것이요. 스스로는 알뜰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법이요. 내 돈 아끼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어? 다만 다른 사람의 돈도 아까운 줄 알아야 하고 얻어먹으면 그만큼 베풀어야 하오. 남의 돈으로 덕을 보려는 이만큼 추잡한 것이 없어. 셋째, 나이가 들었다고 누구에게나 어른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요. 어른에 대한 존경, 공경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니요. 툭하면 어른이 어른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이로 인해 대접받을 생각 말고 인품으로 인해 존경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오. 그런 것들은 사람의 품격이나 됨됨이가 갖추어지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라오. 넷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시오. 자랑거리는 내가 떠벌리지 않아도 새어나가 남들이 알아보게 되어 있어. 특히 자식 자랑, 돈 자랑은 참기가 힘든데 가족이 아니라면 그걸 듣고 좋아할 리는 없어. 자랑이라는 것은 남들의 질투와 시기,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뿐이요.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사람은 누구도 달갑지 않은 법이요. 그대들은 아름답게 늙고 싶소. 아니면 추하게 늙고 싶소. 누가 보아도 우아하고 교양 있는 노인이 있는 반면 같은 노인이 보아도 인상을 쓰게 하는 노인이 있어. 그중 누가 될 것인가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니겠소? 존경받지는 못해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소. 많은 이들이 나이 들어서 추한 것이 아니라 본래 추한 사람이 그저 나이가 든 것뿐이요. 스스로 좋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짐한다오. 나이가 들어 내 삶을 되돌아 보았을 때 대단히 지혜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어도 추한 늙은이로 기억되고 싶지 않소. 그러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그러하길 바라오. 그대들의 노년은 안녕하시오. TV를 보면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된 노인들, 자식과는 연을 끊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 한겨울에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한 채 쪽방에서 쓸쓸히 잠이 드는 노인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오. 그럴 때면 인생이 참 무상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오. 그들도 젊은 날부터 그런 현실 속에 살지는 않았을진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외롭고 힘겨운 노년을 보내게 했을지 상상하곤 하오. 그렇다면 나는 잘 살아왔는가? 나의 후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며 극복하기 힘든 일에 맞닥뜨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괴로운 일을 젊은 날에 직면하는 것과 노년에 겪는 것은 다르오. 그것이 특히 가까운 이들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오. 어느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몇 년 전 어느 날이었소.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던 김 씨는 이른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소. 김씨, 아직 자? 문 좀 열어봐. 쾅쾅 울리는 소리에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 일어나 앉았소.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소. 김 씨는 슈퍼와 연결된 거주 공간에서 살고 있었는데 종종 이런 점이 불편하곤 했어. 슈퍼 문을 잠가 놓아도 어련히 뒷방에 있겠거니 하여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손님들이 있어. 그 중에서 악질은 이렇게 새벽녘부터 찾아오는 이들이었는데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오래 알고 지낸 동네 노인이었어. 아, 나가요. 그만 좀 두드려요. 동네 사람들 다 깨우겠네. 문을 열기가 무섭게 놓인 장 씨가 들이닥쳤어. 무슨 문을 이렇게 늦게 열어?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김 씨의 투덜거림을 무시하며 장 씨는 소주 2병을 집어들었어. 아이고, 또 이 새벽부터 술을 드십니까? 그건 신경 쓸 것 없고 계산이나 해줘. 주머니에서 꼬깃한 지폐 몇 장을 던지듯 건네곤 쌩하니 나가버렸어. 동네에 편의점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것도 밤 11시에는 문을 닫고 오전 7시는 되어야 문을 열기 때문에 장 씨는 꼭 슈퍼에 찾아와 술을 사가곤 했어. 거의 매일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또 올 때도 종종 있었어. 방으로 다시 들어가며 이사를 가던지 해야지 하며 투덜거렸어. 또 장씨 아저씨야? 아, 그럼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그 양반밖에 더 있어. 술 사가셔? 그렇게 드시다가는 큰일 나지 싶은데. 그러게나 말이야. 70 먹은 양반이 낯빛도 거무죽죽하고 술 팔기도 찝찝해. 그러고선 얼른 잠이나 더 자자며 누웠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연 김 씨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 슈퍼 앞에 놓인 평상에 웬 여자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 가만 보니 낯이 익은 것이 새벽에 찾아왔던 장 씨의 아내였어.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그러자 장 씨의 아내가 대답했어. 뭐 좀 사려고요. 그러고서는 김 씨를 따라 슈퍼 안으로 들어오더니 소주를 2병 집어 카운터에 올려놓았어. 이미 새벽에 2병 사가셨는데. 아, 좀 부족해서. 소주를 사간 지 3, 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새 또 술을 사오라고 아내를 보낸 듯 했어. 하는 수 없이 계산하면서도 한마디 보태지 않을 수 없었어. 요새 술이 과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김 씨가 술을 봉지에 넣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장 씨의 아내와 눈이 딱 마주쳤어. 김 씨는 더 이어가려던 말을 다시 꿀꺽 삼키고 서둘러 봉지를 쥐어주었어. 장 씨의 아내도 아무 대답 없이 뒤돌아 나가버렸다오. 손님이 오는 소리에 나와본 김 씨의 아내가 의아해했어. 장씨 아저씨네 아줌마 아니야? 맞는데 이 양반이 또 손찌검을 했나 보네. 진짜 큰일 날 양반이네. 뭐? 그래서? 그래서는 뭐 그래서야. 술 2병 더 사서 나갔지. 김 씨의 아내는 노인네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며 한참 동안 열변을 토했어. 예전에는 그러지 않던 양반이 갑자기 횟가닥 해버린 건가? 아이고, 말 조심해. 남의 집안 사정까지 신경 쓰지 말고 바닥이나 쓸어. 참나? 그래도 저렇게 사람을 때리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다음에 보면 한마디 할 거야. 미쳤어? 참견하지 마. 김 씨의 말을 듣는 채도 안 하며 청소에 몰두하는 아내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 정말 한마디 할까 싶어 불안했는데 며칠 뒤 그것이 현실이 되었어. 밤 늦은 시간에 슈퍼 문을 닫을까 해서 일어났던 김 씨와 그의 아내는 딸랑 울리는 종소리에 다시 앉았어. 안녕하세요. 그래, 오랜만에 보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장씨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이었어. 작은 아들은 30대 중후반으로 아직 장씨 할아버지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좀처럼 보이는 일이 없었어. 어릴 때부터 보아왔는데 말이 없고 늘 주눅이 들어 있었어. 장씨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나이 35 먹고도 장가도 못 가고 기가 눌려 지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오. 이번에도 아버지 드릴 소주를 사가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술 2병을 집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 김 씨가 봉투에 담아주며 인사를 하는데 그새를 못 참고 김 씨의 아내가 끼어들었어. 며칠 전에 아줌마 왔다 가셨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
아, 거 가만히 좀 있어. 김 씨가 화들짝 놀라서 그의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다 큰아들이 옆에서 좀 막아야지. 엄마 얼굴이 그렇게 될 동안 가만히 있었어? 아, 어머니 얼굴이요? 제가 없을 때 그러셨나 봐요. 낯빛이 어두워지며 말끝을 흐리는데 보고 있는 김 씨가 다 민망했어. 그리고 말이야. 아버지 그렇게 매일 술 드시면 큰일 나. 저도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는 드리는데 그러면서 쓰게 웃는데 그 웃음이 참 불쌍해 보였어. 본인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애먼 아들한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했어. 이 여편네가 괜한 소리 한 거야. 어서 가봐. 네, 그럼 쉬세요. 장씨 할아버지의 아들이 가게를 나서자마자 김 씨가 아내에게 핀잔을 주었어. 이 여자야. 그런 소리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들은 엄마가 맞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힘없는 70살 노인네 하나 못 말려? 말리는지 안 말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날 새벽 김 씨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 또 장씨 할아버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나갔는데 김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좀 숨겨주세요. 김 씨를 찾아온 건 장씨 할아버지가 아닌 그의 아내였어. 얼굴엔 지난번과 반대쪽에 멍을 달고 있었고 한쪽 팔을 감싸 안고 있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 김 씨는 그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아내를 깨웠어. 비몽사몽 일어난 그의 아내도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를 보고 소스라쳤어. 어머나, 평소에도 그녀를 안타깝게 여겼던 김 씨의 아내는 당장이라도 장 씨에게 쫓아갈 것처럼 엉덩이를 들썩거렸다오. 인간이 어떻게 지 마누라를 때려?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그러자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며 그녀를 뜯어말렸어. 그렇게 안 된다고 흐느끼는데 어쩌겠어. 아들도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도망 나온 거는 알아요? 아니야. 넋이 나간 듯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며 울었어. 쾅쾅쾅. 다시 한번 울리는 문소리에 모두가 무척 놀랐어. 김 씨의 아내가 나가보겠다며 슈퍼로 나섰어. 아니나 다를까. 문 밖엔 장씨 할아버지가 버티고 서 있었어. 술 사러 오셨어요? 김 씨의 아내가 시치미를 떼며 말하자 장씨 할아버지가 두리번거리며 슈퍼 안을 살펴보았어. 우리 마누라 못 봤나? 네? 이 새벽에 여기에 왜 있겠어요? 장씨 할아버지는 무어라 말을 하려다 말고 뒷방 문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민하다 뒤돌아섰어. 또 찾아내서 두드려 팰까 싶어 얼른 문을 잠그려는데 장씨의 안색도 좋지 않았어. 비틀거리며 걷는 걸음새도 아슬아슬해 보였어. 또 술을 왕창 먹고 손을 올렸나 보다 생각하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어. 에이, 가다가 자빠져 버려라. 늘 장씨 할아버지를 흉봤지만 막상 마주하니 해코지 당할까 무서워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 장씨 아저씨 왔다 갔어. 마누라 어딨냐고 눈이 벌게져서는. 우선 하루 이틀 여기에 있어봐요.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에게 이부자리를 내주며 김 씨가 말했어. 김 씨 부부는 새벽 한참을 울음소리를 들으며 뒤척거려야 했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고 슈퍼 문을 열기가 무섭게 장 씨의 둘째 아들이 찾아왔어. 어제부터 종일 장 씨의 가족들에게 시달리는 기분이 들었어. 혹시 저희 어머니 여기 오셨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모습에 아들에게 어디 간다 말도 못하고 뛰쳐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나 싶어 속으로 혀를 찼어. 뒷방에 있다고 알려주려다가 유약한 작은 아들의 성격을 알고 다시 입을 다물었어. 괜히 알려주었다가
마치 아버지에게 추궁당해서 말해주기라도 할까봐였어. 어제부터 왜 자꾸 여기에서 찾어? 안 오셨어? 네, 혹시라도 오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러더니 돌아섰어. 둘째 아들 왔다 갔어요. 방으로 들어가 말하자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가 놀라며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어. 아이고, 큰아들한테라도 연락해 보시던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시던가 해야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아요? 여보, 당신이 가서 좀 얘기해봐. 뭐? 내가?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이 김 씨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어. 그럼 당신이 가야지 우리가 가. 평소 남일에 끼어드는 것을 꺼리던 김 씨가 아내의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색했어. 내가 가서 뭐라고 하라는 거야?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해야지. 내가 무슨 경찰이야? 그러자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같은 동네 이웃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 한참을 설교를 들어야 했어. 평소에도 오지랖이 넓고 정의감이 넘치던 아내였지만 이런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안 가면 내가 가?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도 그런 그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 그러지 마. 그냥 모른 척 해줘. 뭘 모른 척해요? 이게 하루 이틀이어야 말이지. 안 그러던 분이 근 1년간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자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또 말문을 닫았어. 그리고 하루 종일 아내에게 시달린 김 씨가 그날 밤 말했어. 아, 알았어.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다녀올게. 그러고선 봉지에 소주 2병을 담았어. 아무래도 부드럽게 말을 꺼내려면 뭐라도 주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술을 담았다가 괜히 또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서 도로 꺼낸 뒤에 술 대신 캔커피 몇 개를 넣고 슈퍼를 나섰어. 가면서도 이건 아니지 싶었는데 아내가 하도 난리를 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 장씨 할아버지는 슈퍼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어. 이곳에서 오래 산 동네 사람들끼리는 당연한 듯 서로의 집을 알고 있었다오. 파란 대문 앞에 선 김 씨는 한숨을 한번 푹 쉬고 대문을 밀었어. 이 동네에서 대문을 잠그고 사는 사람이 없어 거리낌이 없었어. 집에 계십니까? 하며 들어가는데 와장창 하는 소리에 놀라 어깨가 들썩했어. 뒤이어 집안 살림이 다 박살나는 소리가 나는데 부인이 없으니 장씨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아들을 잡는 듯 했어. 아무리 그래도 나이 40 가까이 먹었으면 어디 가서도 대접받을 나이인데 노인네가 아들까지 때리니 잘못돼도 한참을 잘못됐다 싶었어. 김 씨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러곤 그대로 굳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이 노인네가? 형한테 그 돈 다 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건 네 형이 예전에 우리 집 힘들 때 그동안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메꾸라고 줬던 거야. 그건 네 형 돈이라서 돌려준 거고. 그게 왜 형 돈이야? 같은 형제인데 나는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형은 돈 받아서 집 사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취직도 못하고 빌붙어 있다고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난 돈 한 푼 없이 여자는 어떻게 만나고 엄마 아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평소엔 크게 말하는 법이 없이 소심해 보이던 작은 아들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고함을 질러댔어. 작은 아들의 오른팔은 위로 올라가 있었고 그의 앞엔 장씨 할아버지가 힘없이 앉아 있었어. 그리고는 끝내 아들 팔이 그에게 휘둘러졌다오. 화들짝 놀란 김 씨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장씨 할아버지 앞을 막아섰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김 씨의 존재를 알아차린 둘째 아들은 잠시 놀라는 듯 했으나 팔을 고쳐들었어. 아저씨,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나가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버지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둘도 없이 귀하게 키웠다. 그렇게 귀하게 키워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보죠? 우리 마누라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일러뒀으니까 곧 올 거야. 그만해. 그러자 작은 아들은 장씨 할아버지를 향해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떴어. 형한테 전화해서 그 돈 다시 붙이라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도대체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서슬퍼런 외침에 듣고 있던 김 씨의 간담이 서늘해졌다오. 그리고는 장씨 할아버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장씨 할아버지가 괴로운 낯으로 눈물을 흘렸다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품에 넣고 키운 자식이 저렇게 된 건 다 내 업보가 아니겠나? 뒤이어 전해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어. 장씨 할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아내는 마트 농산물 코너에서 일을 하며 성실히 살았어.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10살 차이가 났는데 터울이 있어서 모두 작은 아들을 예뻐했어. 어려서부터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작은 아들이 걱정되어 만지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노심초사하며 키웠다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다 해줬고 버릇없이 굴어도 그저 예쁘다 귀엽다 했어. 그게 화근이었을까?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립했고 몇 년 뒤 대학에 들어간 작은 아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하게 되었어. 그러고선 게임에 빠졌어. 처음엔 작은 아들 눈치를 보며 지켜보던 장씨 부부도 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 나이는 먹어가는데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는 아들에게 조언을 하자 작은 아들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짜증을 부리다 나중에는 난폭한 성미를 보여 장씨 부부도 그를 말릴 엄두를 못 냈어. 그렇게 살기를 한참 그래도 내 자식이라 혼자 늙어갈까 무서워 선이라도 보게 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어. 대화를 몇 번 나누어 본 상대방이 모두 거절했던 것이요.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니 장씨 부부도 포기를 했고 작은 아들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어. 둘째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핑계로 부모가 벌어오는 돈을 쓰며 살았어. 그러다 장씨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철물점이 문을 닫게 생겼었다오. 경제난에 허덕이던 장씨에게 큰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그간 번 돈이라며 큰 돈을 내주었어. 그 돈으로 급한 불을 껐고 그때부터 큰아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었어. 큰아들도 곧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한 푼도 없이 보낼 순 없을 노릇 아니겠어? 그래서 몇 년간 모아 그 돈을 만들어 큰아들에게 돌려주었어. 그게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1년 전 그 사실을 알게 된 작은 아들이 부모에게 해코지하기 시작한 것이요. 밖에서 무시를 당하는 게 능력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부모를 축내며 잘 먹고 잘 살던 작은 아들은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줬다 생각하고 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 작은 아들은 1, 2년 전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하루 대부분 술독에 빠져 있었어. 장씨 부부는 아들에게 모시겨 그의 술을 사다 날랐어. 집에 쌓이던 술병이 점점 늘자 작은 아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고 끝내는 장씨 부부와 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폭력까지 쓰게 된 것이요. 틈만 나면 어서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돌려받으라고 닥달을 했는데 큰아들은 무서웠던 작은 아들은 직접 따지지는 못하고 만만한 부모만 잡는 것이요. 처음 휘둘렀던 팔에 서로가 놀랐지만 처음만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쉬워졌고 이내 죄책감도 사라졌어.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에게 가해졌던 폭력의 범인은 장씨가 아닌 그의 작은 아들이었던 것이요.
큰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장씨 부부는 그저 하루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랐지만 최근 들어 심해지는 학대에 견디기가 힘들어졌어. 왜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자식에게 맞고 있다는 말을 하나? 미워도 내 자식인데 감옥이라도 가면 어떡해. 그렇다고 이렇게 험한 꼴을 보세요. 그 나이 먹도록 독립도 못하게 키운 내 잘못이지. 너무 사랑해서 잘못되는 줄도 몰랐어. 장씨 할아버지 아내도 차라리 남편에게 맞는다는 오해를 받는 게 나으면 나았지. 아들에게 맞고 산다는 소리는 죽어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오. 장씨 할아버지도 그의 아내도 결코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아 김 씨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어. 요즘 들어 노인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물지 않게 듣게 된다오. 그중 많은 수가 자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충격적이라오.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사랑과 헌신을 받으며 자라온 존재가 가해자가 되고 부모가 피해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나 싶어 두렵고 슬프기도 하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낌없이 사랑을 주어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스스로 살 수 있는 독립심을 키우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듯하오. 그 말은 우리가 자식을 놓아주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따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40살이 됐든 50살이 됐든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모와 자식이 서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노년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뺏기고 비참하게 생활하는 노인, 요양원에 버려두고 다시는 찾지 않는 자식. 이런 이야기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었어. 이런 일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으려면 자식과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나쁜 부모, 나쁜 자식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평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자식과의 적당한 거리는 필수적인 것이요. 자식들도 홀로 서기가 필요하지만 부모에게도 홀로 서기가 필요하오. 품 안에 끼고 있는 자식을 놓아주고 나의 인생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노년이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연인 관계처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짐이 될 수 있듯이 부모도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고 살아야 하오.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게 된다면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남는 건 실망밖에 없어. 나이 들어 비참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조심해야 하고 자식도 조심해야 하는데 그 둘을 모두 조심하면 더 좋소. 건강하고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년을 만들어야 하오. 늙어서도 자식에게 독립하지 못한다면 그 끝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이요. 독립한다는 것은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잘 사는 것을 말하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떠한가 돌아보게 되었어.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한다오. 나는 나이 들어도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그대들은 노후에 행복하시오. 우리는 젊은 날 무던히도 열심히 살아왔어. 인생 살기 참 쉬웠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요. 그 모든 것이 결국엔 행복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아니겠어? 돈을 많이 벌어 풍족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며 살아가는 이는 많지 않다오. 노후에 우리의 삶은 젊은 날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봐야 하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나 권력만을 위해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쫓기도 하오.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왔소?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시오. 가까운 지인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벌써 20년이 흘렀는데 그때가 지인인 강 씨의 나이가 30세였소. 강 씨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만난 어떤 이에 대한 이야기라오. 강 씨는 경기도에 살다가 그해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소. 동호회도 이사한 곳의 근처로 새로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씨를 만났소. 이 씨는 당시에 45세였고 인근 토박이었어. 그는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거주했고 외제차를 타고 다녀 동호회 내에서도 그가 부자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동호회 사람들과는 많이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녁에 운동을 마치면 같이 다니던 친구와 특정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러 갔다오. 그렇게 하루에 드는 술값만 매일 30만 원은 거뜬했어. 모두 계산은 모두 이 씨의 몫이었어. 강 씨는 배드민턴 회원 중에서도 젊은 축에 속했고 배드민턴 실력도 출중했어. 또한 성격이 싹싹하여 누구와도 잘 지냈는데 그런 강 씨를 눈여겨본 이 씨가 어느 날부턴가 술자리에 강 씨를 초대하기 시작했어. 거의 매일 배드민턴을 치러 왔는데 배드민턴을 치는 날이면 어김없이 술을 마시러 갔으니 이 씨가 제때 집에 들어가는 건 본 적이 없었다오. 형님, 실례지만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술자리에서 강 씨가 물었어. 매일 고급 식당,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모든 술값은 이 씨가 계산했기에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다오. 나 고물상이야. 강 씨는 깜짝 놀랐어. 그는 고물상은 가난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어. 얘는 한 달에 현금으로 3, 4천만 원씩 들어와. 그러니까 맘껏 얻어먹어. 나도 매일 얻어먹잖아. 배드민턴을 함께 다니던 이 씨의 친구가 말을 보탰어. 멀끔한 외양과 고급 외제차, 고물상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강 씨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어. 사원도 여럿 있고 그의 아버지도 고물상을 크게 했는데 말이 고물상이지 큰 기업을 상대로 각종 고철이나 비철 등의 자원을 거래하는 일을 하였어. 그리고 다 현금으로 받으니까 세금도 안 내.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방법이 있어. 저도 형님처럼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에요. 그래, 내 밑으로 들어오면 다들 돈 잘 벌어. 어떻게요?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직원들 이름으로 회사를 차린 다음에 대출받아서 파산하면 큰 돈 벌 수 있지. 그러면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걸리면 감옥은 걔들이 가지. 그래도 몇 천만 원 준다 그러면 할 사람이 줄을 선다. 아니에요. 저는 안 할래요. 하하, 그냥 하는 소리지. 누가 너보고 하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웃으며 하는 소리에 진담인지 농담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 그저 따라서 웃고 말았다오. 강 씨는 당시에 배드민턴에 한창 빠져 살았기 때문에 끝나고 이 씨와의 술자리에 가는 것은 일상이 되었어. 나이 차이는 나는 편이었지만 그들은 꽤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 그날도 어김없이 이 씨와 친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 안녕하세요. 어떤 젊은 여자가 강 씨 일행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인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
강 씨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이 씨가 반갑게 맞으며 자리로 이끌었어. 왔어? 인사해. 내 여자친구. 오빠랑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구나. 강 씨는 경악과 혼란스러움을 감추고 어정쩡하게 일어나 마주 인사했어. 아, 네. 안녕하세요. 표정을 글자로 바꿀 수 있다면 강 씨의 얼굴은 온통 물음표였을 것이요. 그가 알기론 분명히 씨는 유부남에 초등학생 자녀가 둘이 있다고 들었다오. 그런데 젊은 여자를 가리켜 여자친구라 칭하기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했어. 이 씨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덧붙이는 말 없이 대화를 이어갔어. 그러고 보니까 둘이 동갑이네. 어머, 정말 반가워요. 강 씨와 동갑이라는 여자친구. 그러다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자와 강 씨가 같은 지역 출신인 것 아니겠어? 같은 지역에 같은 나이니까 건너면 서로를 아는 지인이 있을 것이 분명했어. 출신 학교의 이름을 들으니 강 씨가 나온 학교와도 지척에 있던 곳이었다오. 그러자 밝게 대화를 나누던 여자의 표정도 좋지 않아졌어. 이 씨와의 관계는 누가 보아도 정상이 아니었지만 당당하던 여자는 자신을 알지도 모르는 사람의 등장에 초조해 보이기도 했어. 그렇지만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입장도 못 되기에 강 씨는 모른 척 대화를 이어나갔다오. 그러고서는 한참 후 그 여자는 먼저 자리를 떴는데 이 씨와 그의 친구가 웃으며 하는 소리에 기가 막혔어. 요즘 너무 집착해서 그만 만날까 생각 중이야. 용돈도 주고 있는 거야. 어린 여자 만나려면 당연히 줘야지. 그러면서 낄낄거리는 것을 보자 술자리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 자연스레 집에서 그를 기다릴 이 씨의 아내와 아이들을 상상하게 되었어. 모르긴 몰라도 가정이 순탄하진 않을 듯한 느낌이 들었다오. 재수 씨랑 애들이랑도 시간 좀 보내고 해라. 우리 애들은 지 엄마밖에 몰라. 나랑 안 놀려고 하지. 타인이 보아도 왜 그런지 알 것 같았어. 1년 내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어. 결혼 생활이란 게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도 왠지 공범이 된 듯한 기분에 찜찜하기도 했어. 그날 이후로 몇 번 이어졌던 술자리에는 종종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강 씨를 껄끄러워하던 것은 옛날 일이고 자신과 15살 차이 나는 남자 옆에 앉아 즐거운 듯한 모습이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씨와 강 씨가 둘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근처에 이 씨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며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겠소? 그렇게 이 씨와 자주 어울렸어도 그의 아내를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괜한 편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깡마른 몸에 지쳐 보이는 듯한 인상이었어. 서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강 씨는 좀처럼 대화에 집중을 하지 못했어. 졸지에 이 씨의 아내와 여자친구를 동시에 알게 된 셈이라 무척 죄책감이 들었다오. 이 사람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 자주 만나시잖아요. 아, 예. 운동 끝나고 가끔이요. 강 씨는 괜히 민망하여 물만 벌컥벌컥 마셨다오. 형님이 늦게까지 운동하셔서 아이들 혼자 돌보시느라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 간다는데 어쩌겠어요. 또 땀 흘리고 맥주 한 잔 먹고 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죠. 어색한 마음에 말을 이었는데 대답을 듣고 더 마음이 불편해졌어. 같이 재미있게 운동하고 앞으로 종종 봬요. 나도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운동 끝나면 나도 좀 불러주고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뭘 불러? 남자들끼리 술 한잔 하는 건데.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씨와 사석에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소. 이 씨의 아내까지 만나니 자신도 외도에 가담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 금묵자흑이라는 말도 있지 않소? 이대로 그와 가까이 지내다가는 자신까지 물들까 무서웠소. 그 뒤로도 이 씨가 종종 강 씨를 불렀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리를 두게 되었소. 그러다가 강 씨가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소.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오. 그런데 이사를 하고 얼마 뒤에 이 씨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소.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는 소식이었소. 그때 우스갯소리로 했던 대출 이야기가 진실이었던 모양이었소. 그것이 잘못됐는지 감옥에 갔다는 말에 잠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소. 하지만 미리 예견되어 있던 일 아니었겠소? 그날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쌓은 부를 자랑하고 다니던 것을 생각하면 억울한 일은 아닐 것이요. 그러고선 강 씨는 이 씨를 잊고 살았소. 긴 세월이 흘러 20년 정도 흘렀을 때 강 씨는 다시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단독주택을 수리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근처의 고물상에 전화한 강 씨는 이 씨와 재회하게 되었소. 세월이 세월인지라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오. 강 씨는 50세가 되었고 이 씨는 65세가 되었소. 부티나게 인생을 즐기며 살던 이 씨는 허름한 행색으로 나타났는데 도저히 지난날의 그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소. 서로를 알아본 둘은 반갑게 인사했소. 형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나는 아직도 고물상 하고 있지. 그냥 혼자 입에 풀칠하고 살아. 예전에는 이 씨가 직접 물건을 수집하고 다니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폐기물을 줍는 노인이 되어 있었어. 형수님은 잘 계세요? 나도 모르지. 이혼한 지 오래됐어. 애들하고도 연 끊었고 혼자 살아. 사업도 애저녁에 망해서 이러고 산다.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게 감옥 가고 바람핀 거 들통나고 하던 일은 고꾸라지고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재수가 없었지 뭐. 대출 사기를 안 쳤어도 고물상 일이 워낙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가정에 더 충실했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등 돌리지 않고 버팀목이 되어 주었을 텐데. 화려한 듯한 삶을 살았지만 그 끝이 눈앞에 보이는 이 모습이라니 씁쓸한 감정이 들었소. 또한 말년에도 자신의 삶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가 불쌍했소. 한편으로는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 강 씨는 그를 보며 안도를 했다오. 한때는 자신도 이 씨를 따라다니며 그런 술자리에 빠져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의 행동들을 보고 똑같이 되지 말아야지 하며 다짐을 했던 것이 강 씨를 바르게 이끌어줬던 것도 같았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는 있지만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오. 또한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짧을수록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고 여기고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긴다고 하였소.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꼭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소. 불행한 사람은 행복을 자꾸 바깥에서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찾소.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나와 가까운 곳에서, 집에서, 내 안에서 찾는다오.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 육체적인 것은 필히 멀어져 가오. 부질없이 떠나는 것을 붙잡지 말고
내 안에 머무르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보시오. 행복하지 않다면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집중해 보는 것이 어떻소? 바보 같은 인생을 산 남자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앞으로의 나의 삶을 옳은 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보시오.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